1998년 8월 9일 일요일, 제럴드 패트릭 루이스는 감옥 안에 마련된 면회실에서 자신을 취재하러 온 기자를 향해 7개의 손가락을 펼쳐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궁금했던 기자가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5명이 아니라 7명이에요. 1965년 8월 10일, 플로리다주 잭슨빌의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난 제럴드는 아버지인 에드워드와 린다 사이에서 태어난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디자이너로, 어머니는 건축 설계자로 일을 하는 경제적으로 꽤 풍족한 집이었습니다. 그가 4살이었을 때 어느 날, 가족들은 모두 2층에 있는 침실에서 자고 있던 중 1층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를 듣고 황급히 일어나 뛰어내려갔습니다. 그곳엔 불이 붙은 잠옷을 입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제럴드가 있었습니다. 결국 불을 끈 뒤 병원으로 옮겨진 아이의 몸에는 가슴과 어깨에 걸쳐 넓은 부위에 화상 흉터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럴드는 불이 꺼진 침실에 서서 몰래 가져온 부엌 칼 끝을 사용해 배를 꾹꾹 누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남다른 행동을 보여주었던 제럴드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불장난과 같은 위험한 놀이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9살이었을 때는 한 아파트 단지를 모두 불태우겠다고 마음을 먹고는 애틀란타에 있는 클리어 로드에 있는 아파트의 지하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골판지와 닭장용 철사로 만들어진 가벽이 있었습니다. 곧 성냥을 사용해 골판지에 불을 붙인 다음 그곳을 나와 길 건너편으로 간 제럴드는 정문을 향해 뿜어져 나오기 시작하는 연기를 보며 흐뭇한 표정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집에 있던 개가 자고 있던 개집에도 불을 붙인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냄새에 민감한 개는 곧바로 빠져나갈 수 있었지만 제럴드의 목적은 단순히 불장난이 아니었다는 걸 설명해 주려는 듯 다음 날이 되어 개에게 자신이 입던 옷을 입혀 불을 붙인 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는 제럴드의 부모님이 이혼을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집을 떠나는 날 짐 정리를 도와주고 있던 중 제럴드는 동생과 함께 창고에서 한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제럴드가 태어났을 때 찍은 사진들을 보관해둔 것이었는데 아빠라고 쓰여있는 사람은 자신이 알고 있는 아빠인 에드워드가 아니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제럴드는 아빠에게 가서 물어보았고 결국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생 아빠라고 알고 있던 사람은 동생의 친아빠였고 사진 속에 있는 아빠가 친아빠라는 사실이었죠. 제럴드는 이 일로 어린 마음에 꽤 큰 충격을 받은 듯 보였지만 엄마 대신 아빠와 함께 살길 선택하고 따라 나섰습니다. 디자이너였던 아빠를 따라 전국으로 자주 이사를 다니기 시작한 제럴드는 학교 생활에 적응하기 힘든 듯 보였습니다. 사물함을 뒤져서 친구들의 물건을 훔치거나 자전거를 훔치는 등 비행을 시작하였죠. 에드워드는 이런 짓을 하는 제럴드에게 화를 내면서 타일러 보기도 했지만 그걸로도 나아지려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는 조지아에 살고 있는 어머니에게 보내줬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9학년인 16살이 되었을 땐 학교를 자퇴하고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낡은 중고차를 한 대 구매하여 타이어를 교체해야 했지만 그럴 만한 자금도 남아있지 않았죠. 그래서 집 근처에 있는 산업단지에서 털기 쉬워 보이는 회사를 물색하기 시작했고 얼마 뒤에 그의 눈에 들어온 회사는 엘라이프 앤 선이라는 맥주 유통업체였습니다. 아무런 보안장치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데다가 지하실로 통하는 창문 안에는 많은 현금과 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래 지나지 않아 욕심은 더욱 커져 온갖 마약들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이 복용하는 것보단 그걸 유통하여 돈을 버는데 더 큰 관심이 있어 보였죠. 하지만 결국 체포됨으로 인해 온갖 비행은 멈춰졌고 브락튼 경찰의 기록에 따르면 총 14건의 절도 및 마약 거래 혐의로 1년형을 선고받았고 그중 6개월을 복역한 것이라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석방된 그는 어머니, 형과 함께 살기 위해 애틀란타 외곽에 위치한 프랭클린으로 향했습니다. 가석방 조건으로 직업을 구해야 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취직한 그는 다시 마약에 손을 대기가 어려워 보였죠. 하지만 그는 1983년 8월에 취직한 섬유 공장에서 일을 하다 실수로 빗자루 손잡이를 기계에 집어넣어 $10,000짜리 기계를 망가뜨려 해고를 당했고 이 일로 다시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해고된 공장으로 돌아와 권총과 현금을 훔쳐 달아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곧바로 체포된 그는 가석방 조건을 어긴 이유로 4년형을 선고받고 이번에는 2년의 수감 생활을 한 뒤 20살이 되어 가석방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 에드워드가 살고 있는 매사추세츠주의 웨이머스로 돌아갔습니다. 아빠와 함께 살기 시작한 그는 이제 제대로 살길 마음먹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KFC에 취직하여 치킨을 튀기는 알바를 시작하였죠. 그리고 이곳에서 캐셔로 일하고 있던 16세의 리나 센타피오와 눈이 맞아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평생 제대로 된 일이라고는 해본 적 없었던 제럴드는 닭을 튀기는 일에 꽤 어려움을 겪었고 사랑하는 리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옆에 있는 주유소에서 알바를 시작하였죠. 리나와는 계속해서 연락을 유지했고 때론 밀크쉐이크를 들고 근무가 끝나길 기다렸다가 함께 데이트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제럴드의 입장에선 지극히 평범한 삶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돈을 조금 모아 더 괜찮은 차로 바꾸길 원했고 결국 검은색 파이어버드를 중고로 한 대 구매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걸 자랑하기 위해 리나를 태워 햄버거를 먹으러 맥도날드를 가기도 하였죠. 리나는 이렇게 기뻐하는 제럴드에게 축하라도 해주려는 듯 매니큐어로 조수석 문 손잡이 아래에 자신과 제럴드 이름의 이니셜을 그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는 다리에 극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에 입원하였고 원인은 다리에 생긴 혈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틀만 입원하면 완쾌될 수 있는 간단한 병이었죠. 그리고 그녀가 입원한 지 첫날 밤에 둘은 병실에서 첫 경험을 하였고 이는 곧 임신으로 이어지는 듯 했습니다. 얼마 뒤 제럴드는 그녀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출산하기 전까지 6개월 동안 데이트를 하였습니다. 나름 책임감도 보여주려는 듯 그녀의 가족이 사는 집으로 이사하여 그녀를 케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고작 16살짜리 딸을 임신시킨 20살짜리 남자애를 마음에 들어할 리가 만무한 듯 보였습니다. 변변한 직업도 없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녀의 어머니는 제럴드가 집에 있을 때면 마치 움직이는 CCTV라도 된 것처럼 일거수일투족을 따라다니면서 감시하였습니다. 샤워를 하고 비누를 놓는 위치가 달라질 때나 설거지를 하고 그릇 위치가 달라질 때나 매 순간 꼬투리를 잡으러 들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은 흘러 리나의 출산일이 되었고 쌍둥이를 임신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한 아이는 뱃속에서 숨이 끊어진 채로 세상 밖으로 나왔다는 소식도 함께 들려왔습니다. 제럴드는 이 일로 심각한 우울증을 앓기 시작하였고 길거리에서 만난 매춘부들과 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쌓인 분노를 풀기 위해 때론 성폭행과 같은 범행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1986년 8월의 어느 날 밤 제럴드는 차를 타고 가던 중 팁탑이라는 피자 가게 밖에 앉아있는 여자를 우연히 보았습니다. 차를 세운 그는 그 여자에게 차가 필요하면 함께 가자고 얘기를 건넸지만 괜찮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을 한 바퀴 돌고 다시 돌아왔을 때도 똑같이 앉아있길래 다시 묻자 이번에는 집까지 차를 좀 태워달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녀는 제럴드가 운전하고 있던 리나의 차량인 녹색 머큐리 밥캣에 올라탔고 그녀의 집 쪽으로 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제럴드는 한적한 주차장에 차를 세웠고 숨겨두고 있던 칼을 꺼내 시키는 대로 하라며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범행을 마친 뒤 제럴드는 생각에 잠긴 듯 말없이 그녀를 쳐다보기 시작하자 그녀는 경찰에 절대 신고하지 않을 테니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고민한 제럴드는 알겠다며 풀어주었지만 그녀는 곧바로 경찰에게 달려가 이 모든 일들을 신고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시 경찰에 체포된 그는 보석금을 지불하기 전에 감옥에서 3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매일같이 리나에게 편지를 썼고 종종 콜렉트콜을 사용해 전화를 걸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전화를 받은 그녀의 부모는 전화번호를 바꾸겠다고 위협하였고 뭔가 간절해 보이는 제럴드는 한 가지 대답만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죽지 않은 나머지 아이는 딸인지 아들인지 알려달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 전화는 리나가 전화를 받을 때까지 매일같이 걸려왔고 결국 전화를 받은 그녀는 한마디를 남기고 끊었습니다. 아들이라고 말이죠. 이게 제럴드가 들은 리나의 마지막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추수감사절이 되던 날 제럴드의 아버지가 감옥으로 찾아와 $1,000의 보석금을 지불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석방된 그는 한동안 리나의 집 앞에 숨어서 스토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크리스마스가 될 때까지 몇 달 동안 이어졌고 손발이 꽁꽁 얼어서 통증이 느껴지더라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아들을 보고자 하기 위함인 것인지 리나의 가족에 대한 분노인 것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던 날이었습니다.
제럴드는 내면에 있는 우울함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을 풀어내기 위해 다시 매춘부를 찾아 나선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L자 모양의 벽돌 건물 앞에서 젊은 매춘부를 태워 외곽으로 향하기 시작했고, 이 순간 제럴드의 머리 안에선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지난번 여성처럼 순순히 풀어주지 않겠다고 말이죠. 자갈과 흙이 섞인 비포장길에 차를 세운 제럴드는 그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했고, 목숨만은 살려달라며 애원하는 그녀를 향해 한마디를 내뱉은 뒤 칼로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안 믿어. 이렇게 범행을 마친 그는 시신을 공터에 아무렇게나 버려둔 뒤 다시 리나의 집 앞으로 가 스토킹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망각하기라도 한 듯한 그녀의 모습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 그는 차를 타고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곧 마트에 들른 그는 휘발유를 한 통 사서 다시 리나의 집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차에 휘발유를 붓고는 불을 붙였고, 얼마 후 연기와 화염을 본 리나와 가족들은 집 밖으로 뛰쳐나와 911에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제럴드는 이 모든 모습을 나무 뒤에 숨어서 지켜보며 흐뭇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연휴가 끝난 후 그는 밤새도록 리나를 생각하며 칼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보고 웃어줄 그녀와 아들을 상상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럴수록 그의 마음은 더욱 아파왔고, 그 아픔을 잊기 위해 고독한 장소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결국 찾아낸 그곳은 아주 뜻밖의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다른 아파트 단지에 있는 엘리베이터였죠. 사람들이 모두 자고 있을 시각인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층과 층 사이를 지날 때쯤 비상정지 버튼을 누른 후 어두컴컴한 곳에서 쪼그리고 앉아있길 즐겼습니다. 그렇게 1시간 이상 어둠 속에서 고독을 즐긴 후 다시 집으로 가서 한결 편해진 마음으로 잠을 청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로써도 그의 알 수 없는 마음을 달래긴 힘들었던 것이 없을까요? 예전에 즐겼던 절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5살짜리 딸과 함께 살고 있던 캐럴린 스위트라는 여성의 집에 침입하여 약간의 현금과 총을 훔쳤습니다. 사실 현금만 훔칠 계획이었지만 그녀의 집에는 2자루의 작은 권총이 눈에 띄었기 때문에 함께 가져간 곳이었습니다. 제럴드는 이때부터 훔친 권총 1자루를 엘리베이터에서 고독을 즐길 때마다 함께하였습니다. 몇 시간 동안 총구를 관자놀이에 대고 손가락은 방아쇠에 올린 채 그 긴장감을 즐기는 듯 보였습니다. 마치 4살 때 어두운 자신의 방에서 부엌 칼 끝으로 자신의 배를 꾹꾹 누르던 그 모습과 흡사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목숨을 끊고자 했지만 그럴 만한 배짱은 없었던 그는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 목숨이 끊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1987년 1월 19일 그는 먼저 엘리베이터를 타고 꼭대기층인 5층으로 올라간 뒤 엘리베이터 정비용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오르락 내리락 하도록 도와주는 샤프트의 지지대에 밧줄 한쪽 끝을 묶고 다른 쪽 끝은 들고 다시 엘리베이터에 타고는 자신의 목에 묶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 다른 층에서 엘리베이터를 부른다면 그 밧줄이 팽팽해지면서 결국 목을 부러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 동안 5층 엘리베이터에 앉아있던 중 누군가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는지 소리가 들려왔고 곧 5층에서 그대로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 서 있던 5살짜리 여자아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얼마 전에 침입했던 그 집의 아이라는 것이었죠. 무슨 상황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듯한 아이는 곧바로 엄마를 부르면서 뛰어왔고 모든 계획이 실패했다고 생각한 그는 올가미를 풀고 아파트 밖으로 달아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제럴드는 그 아이가 엄마에게 말해서 지난번에 침입했던 사실이 들통날까 두려운 나머지 다음날 아침이 되자마자 다시 그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앞마당에선 어제 마주쳤던 그 여자아이가 친구 2명과 함께 눈사람을 만들며 놀고 있었습니다. 제럴드는 그 아이에게 선물을 준비했다며 집으로 함께 가자고 얘기했지만 어제의 기억이 떠오른 듯 싫은 표정을 하며 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옆에서 함께 놀고 있던 16세의 여자아이도 제럴드를 향해 하지 말라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 여자아이의 목덜미를 있는 힘껏 붙잡고는 신경 쓰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고 5살 아이를 끌고 가다시피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약 1시간 뒤 장을 보고 돌아온 캐럴린은 아파트 앞마당에서 놀고 있던 아이들에게 스테파니가 어디 있는지 물었고 어떤 아저씨가 와서 집으로 끌고 갔다는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놀란 그녀는 곧바로 집을 향해 뛰어갔고
곧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자 목에 멍이 들고 거품과 피가 섞인 침을 흘리고 있는 5살의 스테파니가 구석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마 뒤 병원으로 후송된 스테파니는 다행히도 의식을 찾을 수 있었고 치료를 담당한 의사의 말에 따르면 1초만 더 목이 졸렸다면 생사를 알 수 없었을 거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오후가 되어 의식이 돌아온 스테파니는 제럴드의 생김새를 정확하게 묘사하며 경찰에 진술하였습니다. 그는 이 지역 경찰들에게 얼굴이 각인되다시피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작성된 몽타주로 쉽게 찾아내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국으로 이송된 그는 형사들과 마주 앉아 자신은 그 시간에 소파에서 자고 있었다고 했지만 스테파니는 제럴드를 포함한 다른 비슷한 나이대의 남성들을 줄지어 세워놓고 진범을 지목하는 상황에서 정확히 그를 지목했습니다. 정가가 화려했던 그는 이번에는 보석금이 2만 달러로 책정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으나 엘리베이터에 지지대에 묶여있던 밧줄을 보여주며 자신은 우울증에 빠져 자살할 확률이 매우 높은 환자라며 정신병원에 보내달라고 탄원하였습니다. 법원은 제럴드를 상대로 정밀검사를 진행하였고 재판을 받기에도 부적합하다고 판정되어 4년의 치료를 선고받고 브리지워터 정신병원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다른 환자에게 5살짜리 소녀를 죽이려 한 친구와 싸우다 체포되어 이곳으로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 환자는 얼마 뒤 비슷한 경험을 한 여성을 알고 있다며 지넷이라는 이름과 주소가 적힌 쪽지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녀는 매사추세츠주의 폴 리버에 살고 있었습니다. 제럴드는 그 주소로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고 얼마 뒤 그녀의 답장도 오가기 시작하며 일종의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정도가 지나자 지넷은 제럴드를 만나기 위해 정신병원으로 면회를 와서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친구에게 맞아 죽어가던 5살짜리 여자아이를 구해낸 이야기를 말이죠. 이 거짓말은 그녀에게 말할 때마다 더욱 디테일해지면서 헛된 망상에 빠져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럴드는 어떻게든 병원에서 나가기 위해 변호사의 자문을 구했고 유죄를 인정한다면 정신병원에서 지낸 기간이 소급 적용되어 아마 석방될 수 있을 거라 조언해 주었습니다. 그는 이 조언에 따라 병원에서 나올 수 있었고 그때는 4년 6개월이 지났을 시점이었습니다. 27세가 된 그는 곧바로 애틀란타에 있는 그의 어머니의 집에서 함께 지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시아라는 세탁소에 취직하였는데 이곳에서 현금을 몰래 훔친 일로 또 다시 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장의 배려 덕분에 경찰에 알려지지는 않았죠. 그렇게 조용할 날이 없어 보이는 제럴드는 석방된 지 2개월이 지났을 때 다시 리나와 아들을 보고 싶지만 보지 못한다는 생각에 우울증과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했고 그건 살인의 욕구로 이어지는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리나와 닮은 매춘부 여성을 찾기 시작하였고 스튜어트 애비뉴의 알라모 모텔 앞에 있는 한 여성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제럴드는 그녀를 차에 태운 뒤 칼로 협박한 다음 밧줄로 묶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는 무릎 위에, 왼손은 허벅지 밑에, 오른손은 등 뒤로 말이죠. 그렇게 그녀를 트렁크에 실은 다음 풀턴 카운티 공항의 활주로 바로 옆에 있는 좁은 구덩이에 도착해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 뒤 제럴드는 그녀를 수차례 성폭행한 후 지난번에 사용했던 잭나이프를 사용해 40여 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럴드의 표정은 지난번 첫 살인을 저질렀을 때와는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깊은 생각에 잠긴 듯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었죠. 그 이유는 이런 끔찍한 범행을 당하고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단 한 번도 살려달라는 말이나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고 무표정한 얼굴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럴드는 이때부터 불 꺼진 방 안에서 이 여성의 무표정한 얼굴을 계속해서 떠올리며 밤을 지새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며칠도 채 지나지 않아 뭔가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었다는 듯 다음 먹잇감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날 밤 제럴드의 눈에 들어온 여성은 배가 꽤 불러온 임신을 하고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마치 마지막에 봤던 리나를 보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임신 7개월에서 8개월 정도 되어 보이는 그 여성에게 다가간 제럴드는 과거에도 한번 즐긴 적이 있다면서 이번에도 가능한지를 물었습니다. 갸우뚱하며 잠시 고민하던 그녀는 그렇게 하자면서 그의 차에 올라탄 뒤 조지아주 더글라스 카운티의 릴 로드에 있는 흙으로 뒤덮인 비탈길로 데려가 차를 세웠습니다. 곧 차에서 내린 제럴드는 차 뒤쪽으로 걸으며 품 안에 넣어둔 잭나이프를 뒷주머니에 수저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좌석이 낮은 스포츠카에서 내리려 안간힘을 쓰고 있던 임산부인 그녀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차에서 내동댕이 치다시피 끌어내렸습니다. 당황한 그녀는 비명을 지르기도 했지만 곧 제럴드의 손에 들려있던 칼을 보자 이내 조용해졌고 옷을 벗으라는 명령에 따라 얌전히 옷가지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알몸의 임산부를 보게 된 제럴드는 순간 성욕이 사라진 듯 인상을 썼고 울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녀를 그냥 보내줘야 하는 건지 잠시 고민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도 똑같은 상황에서 그냥 보내줬다가 감옥에 간 적이 있다는 걸 떠올리고는 바닥에 쓰러뜨려 수차례 칼로 공격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과거의 여성들과는 달랐습니다. 수차례 찔리고도 정신이 멀쩡한 채 계속해서 반항을 하고 힘도 그 여자들보다 월등하게 강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시작된 몸싸움은 결국 100번 넘게 찔린 후 끝이 났습니다. 제럴드는 근처에 있는 나뭇가지 몇 개로 몸을 덮은 다음 주유소로 가서 신발과 손에 묻은 피들을 씻어냈습니다. 그리고 첫 범행부터 계속 사용했던 그 잭나이프는 자신의 집 옆에 있는 작은 개울에 버렸습니다. 이따금씩 인상을 쓰는 그에겐 임산부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이건 며칠 동안 그를 괴롭히는 것처럼 보였고 이걸 잊고자 또 다른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애틀란타에 있는 풀턴 인더스트리얼 블리바드에 있는 여러 술집과 스트립클럽을 돌아다녔습니다. 마침내 세 번째 희생양을 찾아낸 그는 그 여성을 태우고 그곳에서 몇 마일 떨어진 숲속으로 향했습니다. 살해 방법은 이전에 다른 여성들과 크게 다른 게 없었습니다. 깊숙한 숲으로 끌고 와 성폭행을 한 뒤 칼로 약 30회 공격하고 나뭇가지로 덮어둔 채 마무리를 지었죠. 이때부터 제럴드는 풀턴 인더스트리얼 블리바드에 꽤 많은 먹잇감이 있다는 걸 파악하곤 몇 주가 지났을 때 다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 태운 여성은 자신의 이름이 엔젤라라고 밝혔으며 꽤 쾌활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우울한 제럴드는 그러한 모습이 오히려 불편한 듯 보였습니다. 지난번에 이름 모를 여성을 살해했던 그 숲으로 향한 그는 도착하자마자 제잘거리고 있던 엔젤라를 끌어내어 성폭행 후 칼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1993년 12월 어느 날 제럴드는 새 여자친구를 사귀면서 매춘부 연쇄살인을 멈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킴 데이비스였고 이날 제럴드가 무언가를 보기 전까진 매우 완벽한 연인 사이처럼 보였습니다. 이날은 제럴드의 차가 고장나서 바로 근처에 있던 한 차량을 훔쳐 타고는 킴이 퇴근 후 즐겨 찾는 크리스탈 샹들리에라는 나이트클럽으로 향했습니다. 깜짝 놀래켜주려는 심산이었죠. 안에 들어가 구석에 숨어 그녀가 오길 기다리고 있던 제럴드는 얼마 뒤 어떤 남자와 팔짱을 끼고 들어오는 킴을 발견하였습니다. 곧 분노에 휩싸인 그는 주차장으로 나가 기다렸고 약 1시간 뒤 킴과 남자가 밖으로 나와 차에 타는 걸 확인하곤 그곳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창문을 내려쳐 부순 뒤 킴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계속 때리기 시작하였고 함께 있던 남자는 맥주병을 집어들어 제럴드에게 던졌습니다. 얼굴에 세게 맞은 제럴드는 곧 정신이 든 건지 훔친 그 차량을 타고 다시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클럽으로 뛰어들어가 지금 상황을 전하며 경찰에 신고를 해달라며 부탁하고 얼마 뒤 도착한 경찰 병력은 제럴드가 훔친 차량인 셀리카를 뒤쫓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막다른 길에 멈춰선 그에게 경찰들은 총을 뽑아들어 항복시킬 수 있었습니다. 곧바로 이어진 차량 검색에선 톱니 모양의 날이 있는 긴 칼과 검은색 전기 테이프로 감싼 1피트 길이의 강철 파이프와 드라이버, 펜치 한 쌍, 발라클라바, 지렛대 등 여러 절도용 도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럴드는 이 일로 차량 절도, 불법 무기 소지, 경찰 명령 불응 및 공무집행 방해, 절도 도구 소지 혐의로 또 다시 유죄 판결을 받고 10년형을 선고받은 후 수감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꽤 모범적인 수감 생활 덕분인지 모범수로 선정되어 4년도 채 안 된 1997년 11월이 되었을 때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당시 그는 32세였고 어머니 린다에게 돌아가 생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원래 애틀란타에 살고 있던 어머니는 당시에 엘라바마의 최남단에 위치한 모바일 베이라는 바닷가에 살고 있었습니다. 션이라는 새로운 남자친구와 그의 두 자녀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잘 지어진 벽돌집은 마치 요새를 떠올리게 하기도 했습니다. 제럴드는 그곳 근처에 있는 크리스 마이어스 오토모티브라는 중고차 회사에서 딜러로 취직하여 토요타 트럭을 하나 구매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린다는 제럴드가 이제 마음을 다잡았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놓았지만
석방된 지 약 2달이 지난 1998년 1월에 그가 하려는 일은 그의 본성이 전혀 바뀌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다프네의 월마트 주차장에 트럭을 세워놓고 앉아있던 그는 검은 머리에 검은 눈을 가진 백인 임산부 여성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리나를 떠올리게 하는 그 여성은 곧 차에서 내려 월마트 안으로 걸어 들어갔고 곧바로 제럴드도 그녀를 뒤쫓아 들어갔습니다. 가까이 접근한 그는 자신이 생각했던 리나의 모습과 흡사한 여성이라는 걸 확실히 확인하고 그녀의 차에 숨어서 기다렸다가 범행을 실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곧 그 차량의 문을 열고 뒷좌석에 올라탄 그는 뒷좌석 등받이가 뒤쪽으로 접혀 트렁크로 연결되는 모델이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렁크 안으로 기어들어가 기다리기 시작하였죠. 칼을 손에 들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그는 몇 분 후 운전석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고 누군가 좌석에 앉는 게 얼핏 보였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잘못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꽤 무거운 사람이 운전석에 앉은 것처럼 차가 푹 꺼지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럴드는 뒷좌석 팔걸이를 살짝 내리고 운전석 쪽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엔 꽤 덩치가 큰 남자가 키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작게 한숨을 쉬며 어떻게 차를 헷갈릴 수가 있었던 것인지 자신을 원망하기 시작하였죠. 그리고는 이제 이 사람을 죽여야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인지 고민하였습니다. 그러는 동안 차량은 출발하였고 그는 일단 기다려보기로 하였습니다. 그 남자는 천천히 운전하며 어디론가 향하기 시작했고 약 8분 정도가 지났을 때 차량이 멈추고 운전석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럴드는 조심스럽게 바깥을 내다보았습니다. 그곳은 나무로 장식된 벽돌 차고지였고 일단은 조금만 더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얼마 뒤 그의 눈은 어둠 속에 적응한 듯 조금씩 선명해졌으며 트렁크 안에 있는 포장된 선물 박스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걸 열자 꽤 비싸 보이는 고급 술잔이 여러 개 들어있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순간 이걸 훔쳐 내다 팔아야 하는 것인지 고민했지만 굳이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는 없다 결론 짓고 조용히 그곳을 빠져나와 길을 따라 무작정 걷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US-225라는 표지판을 발견한 그는 근처에 있는 델시암이라는 마트로 가서 택시를 불렀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은 후 제럴드는 매춘부와 술에 더 많은 돈을 쓰기 시작하십니다. 리나와 아들을 생각할수록 우울함은 더 심해져만 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쯤인 1월 16일은 아들의 생일이었기 때문에 더 심한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활은 음주운전으로 다프네 경찰에 의해 체포되기 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그리 세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 벌금형만 선고받은 후 풀려날 수 있었죠. 그리고 약 2주 후인 1월 31일 토요일, 제럴드는 코즈웨이에 있는 우디의 모텔이라는 곳으로 가 전화번호부에서 임의로 고른 이름으로 체크인하였습니다. 방에 들어간 그는 옐로우 페이지를 펼쳐 출장 매춘업을 하고 있는 여러 곳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금발의 어린 여성을 찾고 있다고 얘기한 그는 6곳에 연락한 끝에 그런 여성을 보내주겠다는 대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얼마 뒤 그곳에 도착한 여성은 키가 162cm에 45kg이라고 밝혔고 밝은 갈색 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침대에 앉아 기다리라고 말한 제럴드는 모텔 밖에 있는 자신의 트럭으로 가 밧줄과 칼을 작은 가방에 넣어 들어왔고 그녀는 $150를 먼저 달라고 말했습니다. 곧바로 돈을 건네준 제럴드는 자신의 이름을 미스티 맥국인이라고 한 여성과 함께 한 번의 잠자리를 가진 뒤 잠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의 잠자리를 더 갔던 중 제럴드의 표정은 어떤 이유로 인해 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스티가 터치를 하는 방식이 리나를 떠올리도록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이상 참기 힘들었던 제럴드는 그녀를 밀치고 일어나 앉아 당장 나가라고 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던 그녀가 제럴드의 어깨를 만지며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그는 주먹으로 그녀를 무자비하게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스티는 제발 용서해달라고 빌며 소리를 지르자 더 화가 난 듯 보이는 제럴드는 그녀를 침대에 집어던지곤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에 신음하던 그녀의 얼굴을 보던 그는 리나의 얼굴을 떠올리며 가방에서 칼을 꺼내 약 100여 차례나 찔러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그 뒤에 제럴드는 방 구석에 있는 작은 의자에 앉아 피를 흘리고 있던 미스티를 쳐다보며 멍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트럭에서 가져온 방수포로 싸서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를 싣고 약 12마일 떨어진 보아즈 로드로 갔고 한적한 시골의 논밭뿐인 그곳엔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는 곳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얼마간 그곳을 이동하던 그는 도로가에 차를 세운 뒤 50피트 정도 끌고 간 후 나뭇가지와 덤불을 이용해 덮던 중 갑자기 그 행동을 멈추고는 다시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무표정한 얼굴을 한 채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미스티를 이용해 성적 욕구를 채우기 시작하였죠. 어떤 이유에서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아마 리나를 계속 떠올리게 하는 그녀였기 때문인 듯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상 행동을 끝낸 그는 그녀의 헤어집게와 지갑을 다시 챙겨 모텔로 돌아갔습니다. 지갑 안엔 자신이 줬던 $150가 있었기에 그걸 꺼내 챙기고 나머지 짐들도 모두 챙겨 다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가던 중 범행에 사용되었던 칼과 미스티의 지갑을 호수에 버렸습니다. 얼마 뒤 지갑에 도착한 그는 다락방에 들어간 후 합판으로 만든 선반으로 다가갔습니다. 거기 위에는 과거에 목숨을 빼앗았던 다른 희생자들의 소지품들이 하나씩 놓여져 있었고 미스티에게서 가져왔던 헤어집게도 그 옆에 가지런히 놓아두곤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본인은 홧김에 살인을 저질렀다고 생각하고 있었겠지만 이 트로피들은 그가 강한 살인 욕구를 갖고 있음을 증명하는 듯 했습니다. 제럴드는 미스티를 이유로 매춘 서비스를 더욱 자주 이용하기 시작했고 시간이 더 흘러서는 모텔이 아닌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집에서 전화를 걸기도 하였습니다. 게다가 더 이상 가명이 아닌 자신의 실명을 밝히면서까지 말이죠. 하지만 주유소 알바를 하며 매번 $150씩 지불해야만 했던 그는 그것마저도 그만두었을 땐 다시 길거리에서 먹잇감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월마트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오가는 여자들을 보고 있던 날이었습니다. 한 번은 지난번처럼 타겟인 여성의 차에 타서 기다렸지만 눈치가 빨랐던 그 여성은 뒷좌석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걸 보곤 다시 마트 안으로 뛰어들어가 무산되어 버렸습니다. 이걸로 더 이상 매춘부 서비스를 이용할 돈도 월마트에서의 납치도 여의치 않다고 판단한 그는 다시 길거리를 배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곳엔 많은 먹잇감이 과거를 잊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1998년 4월 11일 수요일 밤 그는 트와일라이트 모텔의 11호실 문을 응시하며 멍하게 서 있었습니다. 얼마 뒤 문이 열렸고 그곳에선 온 매무새를 가다듬으며 한 남성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엔 벌거벗은 여성이 서서 제럴드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뭐야 제럴드? 너야? 무슨 일이야? 얼마야? 돈을 주려고? 진심이야? 그래. 넌 특별히 $100에 하룻밤으로 해줄게. 들어와. 아니 그 전에 스티븐 사진부터 줘. 뭐? 스티븐 사진을 달라고. 그게 누군데? 어서 달라고. 전에 술집에서 좋게 봤더니 순 미친놈이었잖아. 꺼져 미친놈아. 내놔. 당장 꺼지라고 이 호로 새끼야. 이 말을 들은 제럴드는 광분한 듯 그녀를 덮쳐서 쓰러뜨렸습니다. 아마 미리 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잭나이프가 그의 바지 뒷주머니에 들어있었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것으로 보이는 제럴드는 캐슬린의 목을 있는 힘껏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뒤 의식을 잃은 듯 축 늘어지는 그녀를 보자 제럴드는 손에 힘을 풀고 일어나 냉장고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맥주캔을 따서 마시고 있던 중 캐슬린의 의식이 돌아온 듯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럴드는 뒷주머니에 있던 칼을 떠올렸고 그걸 사용해 가슴을 한 번 깊게 찔렀다 뺐습니다. 아마 심장에 찔린 듯 그곳에선 피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고 그는 이걸 무덤덤한 표정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모든 분노는 다 쏟아냈다는 걸 표현하듯이 말이죠. 4월 12일 목요일 길거리를 배회하던 제럴드가 다음으로 만난 여성은 리사였습니다. 리나와 같이 갈색 머리에 갈색 눈을 가지고 있던 그녀는 심각한 코카인 중독자로서 고작 $100의 잠자리를 갖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집에서 잠자리를 가진 뒤 제럴드는 그녀에게 내일도 괜찮냐고 묻자 당연하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말도 거의 없이 음침한 그였지만 리사의 입장에선 일을 빨리 마치고 돈을 갖고 마약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에 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때 제럴드는 리사를 숲으로 끌고 가 범행을 저지를 계획이었지만 그녀가 밝은 햇빛 아래에 섰을 때 머리카락의 색깔을 보곤 이내 마음을 접었습니다. 갈색 머리인 줄만 알고 있었던 그녀의 머리석은 약간 어두운 금발 머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걸 본 제럴드는 내일 일은 없었던 걸로 하자며 그대로 집으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인 4월 14일 토요일, 트와일라이트 모텔에서 여전히 매춘을 하고 있던 리살은 2명의 형사가 다가오는 걸 보고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붙잡힌 그녀는 형사들에게 매춘이나 마약은 한 적이 없다고 재발을 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형사들은 그런 일로 온 게 아니며 최근에 매춘을 했던 남성 중 수상한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수상하리 많지 조용한 남자를 본 적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빨간 트럭을 타고 다녔고 그의 집이 어디인지까지 설명해 주었죠. 그러자 형사들은 몽타주를 스케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냐고 물었고 성매매 혐의를 묻지 않겠다면 협조하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얼마 뒤 그녀의 진술에 따라 작성된 스케치는 제럴드와 흡사하게 보였습니다. 형사들은 곧바로 그녀가 진술했던 남성의 집으로 가 노크를 했습니다. 얼마 뒤 문을 열고 나온 제럴드에게 트와일라이트 모텔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에 대해 알고 있냐며 질문했습니다. 그럼요. 혹시 실제로 만난 적도 있습니까? 네, 평소에 알고 지내는 사이였습니까? 당구장에서 처음 만났고 며칠 뒤에 트와일라이트 모텔에서 다시 봤어요. 그게 언제죠? 11일이었죠. 휴일이요. 11일 밤이었습니까? 네. 그런데 언제까지 겉도는 질문만 하실 거예요? 네? 제가 캐슬린 죽인 사람이란 거 정말 모르겠어요? 절 찾아내주길 얼마나 기다린 건지 아시냐고요. 형사들은 곧바로 그를 체포하여 경찰국으로 이송하였고 그곳에서 제럴드는 과거에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범행을 자백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을 유기한 곳까지 지도를 보며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더글라스 카운티 보안당국의 많은 인력들은 가장 먼저 흙으로 뒤덮인 비탈길에 도착한 뒤 여성의 유골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작은 뼈들이 흩어져 있었는데 처음엔 이게 동물뼈라고 생각한 그들은 감식 결과 태아의 뼈라는 걸 알아내곤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애틀란타에 있는 그의 예전 집 옆에 있는 개울에선 그가 과거에 사용했던 잭나이프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으로 그는 미스티, 엔젤라, 캐슬린, 임산부 여성, 태아까지 총 5건의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판 전 진행된 그의 정신질환 검사에선 오히려 이런 건 필요 없으니 곧바로 재판이나 시작하자며 비아냥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법당국의 입장에서 봤을 땐 어렸을 때부터 자살이라는 행동에 집착을 보여주는 그를 이렇게 수감시키게 된다면 그를 감시하기 위한 인력을 붙여야 할 테고 그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될 것을 우려하였습니다. 이런 그들을 비웃듯 제럴드는 재판에서 반드시 져서 정기의자가 되었던 가스실이 되었던 얼른 이 세상을 떠나고 싶다며 도발하였습니다. 결국 열린 재판에서도 그는 꽤 비아냥거리는 태도로 일관하였고 이 모습은 배심원단의 원성을 사기에 충분해 보였습니다. 이렇게 그는 2003년 5월 30일에 5건의 1급 살인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결되었고 5건의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거의 모든 걸 내려놓다시피 재판에 참여한 사람의 불보듯 뻔한 결말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감된 그는 다른 수감자들에게 트와일라이트라는 별명으로 불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살인한 2건이 모두 트와일라이트 모텔에서 일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외로 수감 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처럼 보였던 제럴드는 2009년 7월 25일 토요일 암으로 인해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암을 언제부터 앓고 있었던 것인지는 당국에서 공개적으로 밝힌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정확히 전해드리긴 힘들겠군요.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해 듣게 된 리나와 가족들은 그 누구보다 더욱 기뻐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제럴드 패트릭 루이스의 이야기인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군요. 그런데 이곳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중 똑똑한 몇몇 분들은 아마 인트로에서 나왔던 제럴드의 대사를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방송국과의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죠. 사실 5명이 아니라 7명이에요. 나머지 2명은 자신이 10대 시절에 같은 동네에 살던 다른 여자아이를 얘기한 것이었는데 실제로 경찰이 이 아이들의 유해를 찾으러 갔을 땐 발견하는 데 실패하여 5건의 살인 혐의만 인정된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죽인 건지 어쩐 건지는 본인만이 알고 있으니 그가 세상에서 없어진 지금엔 밝혀낼 수 없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연쇄살인범의 이야기에 큰 관심이 있는 몇몇 분들 중에서도 아마 제럴드에 대한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꽤 계실 듯 합니다. 1980년에서 90년대엔 여성들을 타겟으로 하는 연쇄살인이 워낙 많이 일어나고 있을 시기였고 희대의 연쇄살인범인 게리 리치에 의해 범행 기간이 겹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화제가 되었죠.
어쨌든 자신이 평생 동안 갈구했던 리나와 닮은 죄 없는 여성들만을 타겟으로 살인을 저지른 짐승인 건 확실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쇼킹TV 통순이었습니다. 다음엔 더욱 흥미로운 사건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eorge K. 5 George K. 496 Broadway, McHill Road.